자, 445페이지에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입니다.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임차권 양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 물건은 이건 전대한다 그러죠. 전대. 물건은 전대하고 권리는 양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이 두 개의 법리는 똑같습니다. 그 효과, 내용만 조금 이해해 두시고 만약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어느 한 개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차이만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 기본적 개념적으로 말입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445페이지에 보시면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의 개념을 정리해 놨죠. 자, 임차권을 양도했다라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니까,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임차권의 양도라는 것은 이것은 그 성질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권리를 종업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만이 임차권을 갖게 되고 양도한 사람은 임차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적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거래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그 성질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예컨대 이걸 우리는 준물권행위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준물권행위.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물의 전대란 것은 임차물 전대. 이것은 임차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 놓는 거죠. 한 번 더 임대 놓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은 빌려주는 사람인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 그렇다면 이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난다 그랬고, 임차인은, 여기는 임차인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면에서 이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죠. 따라서 임대차 전대라는 것은, 임차물의 전대라는 것은 채권계약이에요. 그냥 계약이라는 것이죠. 계약. 그렇죠? 임대인과 임차인인 것처럼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과 전차인이라는 계약, 전대차 계약에서 하나의 채권 계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그죠? 성격이 다르다. 여기는 처분행위고 여기는 채권행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고 자기가 차임을 받기로 하는 전대한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우리 민법의 태도요, 민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믿고 자기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계수적 계약이니까 임대인의 신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의 목적물을 임대인의 이 신뢰와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함으로써 임대인이 알고 있던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민법에서는 일어났습니다.
629조에 보시면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에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시 임대차 계약을 그때부터 종료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효력을 상실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할 때 말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는 어떤 요소냐라는 것이에요. 이 양도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양도계약을 하게 되고 여기는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양도계약과 전대차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임대인 동의란 것은 제3자인 양수인이나 또는 전차인이란 제3자가 임대인이 자기가 빌려준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너구나 하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사용하는 거 인정해 줄게 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3자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항력 발생 요건이다. 이것을 뭐하냐?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면 어떻게 해요?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죠.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즉시 임대차 관계를 효력을 상실시켜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임대인한테 권리를 주죠. 이렇게. 자, 이때 임대인의 동의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 전대하기로 미리 임대차 계약 당시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동의받아야 한다는 이 내용은 임의 규정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임의 규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죠. 강제할 필요도 없죠. 이게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우리 교재는 446페이지에 가면 그게 하단에 동그라미 2번에 임대인의 동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한 번 동의해 버리면 대항력이 발생해 버리니까 임대인의 동의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양수인이나 전차인이라는 당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인이 자기 멋대로 동의했다가 철회해버리고 동의했다가 철회해버리고 한다 그러면 제3자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철회할 수 없도록 우리 민법이 제한해 놨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런 내용으로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의를 받고 양도나 전대했을 때는 적법 양도, 적법 전대 이렇게 하고요.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했거나 전대차 계약을 했다 하면 이것은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47페이지에 임차권 양도에서 동의가 있는 양도를 볼까요?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 적법 양도죠. 우리 민법에 요건을 갖춘 양도니까 적법 양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있죠. 갑이 만약에 이 건물을, 자기 소유 건물을 이렇게 을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 되겠죠.
건물을 이렇게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겠죠, 임차인이. 자, 이 사람이 임차권자가 됩니다. 임차를 가지게 되겠죠. 자, 임차권을 양도한다 했으니까 을이 병에게 자,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의 양수인이 되겠죠. 임차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은 양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당의 목적물은 임차권과 함께 병에게 넘겨주겠죠. 이렇게. 자, 이때 여기에 임대인이 이렇게 동의했다라고 해볼까요? 자, 이 양도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라고 하면 이 거래 행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병너가 자신의 소유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의함으로써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했으니까 이 목적물로 임차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갑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의가 바로 여기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생기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로서 여기에 있는 임차권이 이렇게 양수에 넘어왔으니까 종전의 임차인은 이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이 이제는 임대인과 여기에 임차인이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존재하겠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렇게 넘어와 버리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고 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양도 계약은 당연히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요게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니까요. 따라서 이게 임차권 양도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양도 계약, 이 계약하는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입니다. 그러면 양도인은 누가 될까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임차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될 겁니다. 그럼 양수인은요, 이 임차권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죠. 임차권을 이전받는 사람.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겠죠. 이게 바로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니죠.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는 을이 될 것이고 여기는 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이 계약은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으니까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 되면 이제 뭐 임대차에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권이 병한테 넘어가서 임차권을 가지고서 양수인이 당의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그대로 보장되고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으니까, 주장 못하니까, 야, 내 건물 사용하지 마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병은 이 양도 계약에 따라서 갑과의 병과의 상계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대항력이 그대로 발생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종전의 임차인은,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여기가 임차인이 될 것이고 여기는 임대인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존속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동의는 임대차 관계예요. 자, 여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무단양도의 경우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단양도 계약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의 없는 양도입니다. 이 거래관계에서 자 똑같이 가시면 보시면요. 자 임대차 계약에서 갑은 임대인, 을은 당해 목적물을 임차인. 자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양도합니다. 여기에 임차권을 이렇게 양수받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임차인은 양도인이 되겠죠. 자, 임차권 양도인.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이 계약에서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무단 양도라는 것이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자, 이때 우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 계약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이겠죠. 합의가 있으면 이 말은 바로 이 임대인의 동의는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양수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도받아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없죠. 대항력이 없다. 이래 되겠죠. 바로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으면서 건물도 함께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양수인이 점유하는 것은 바로 불법 점유 상태가 된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유 상태가 불법 점유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불법 점유. 그 근거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적이다.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는. 을에 대해서는 이 계약상 임차권 양도 받았으니까 적법하죠. 그러나 갑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병은 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갑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저기 있는 갑이 빌려준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무단 점유니까 불법 점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즉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 양도로 의하여 양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된다. 자, 불법 점유라면 당연히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한번 이 갑과 을과 병과 갑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죠? 3자 사이의 관계,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를 정리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재하죠. 이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동의 받아줘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갑에 대해서는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것에 위반된 행위를 했죠. 따라서 을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고, 따라서 갑은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핵심이네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갑은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을과 병 사이 한번 볼까요? 을과 병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양도계약이 있죠. 이 양도계약은 을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유효하다. 그렇죠? 즉 을과 병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죠. 즉 동의는 임대인 동의라는 것은 대항 요건이지 계약 자체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과 병 사이의 이 계약 자체는 합의가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 되었으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존재한다. 이때 을은 병한테 해줘야 될, 즉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죠. 이걸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담보 책임이 있다. 이렇겠죠. 을은 갑의 병에 대해서요,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할 책임, 즉 다른 말로 하면 병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이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은 이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갑과 병 사이의 관계죠. 자,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 두 사람 사이는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 점유가 되겠죠. 불법 점유 상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갑은 당연히 자기의 물건을 자기 허락도 없이 아무 권한도 없이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 점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자 청구권으로서 반환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게 행사가 가능하겠다. 누구한테요? 병에게 대하여.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병에 대하여 갑은 물권자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제거를 청구하겠죠. 다만 이게 반환 청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계약 해지 전이면 이때는 을에게로 반환을 청구해야겠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면 그때는 갑 자기에게로 청구할 수 있겠죠. 갑 자신에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겠죠. 자,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이냐에 따라서 해지권 행사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을에게로 반하라, 갑 자신에게로 반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이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럼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로 반환을 청구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설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근거는 왜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한,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언제냐 하면 이때는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죠. 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두 가지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럴 때는 차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그때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아 사용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인 양수인은 바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 법률관계 있죠. 이 법률관계는 무단 전대차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무단 전대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을은 전대인이 되고 병은 전차인이 될 텐데 동의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을이 채무불이행했으니까 갑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도계약 자체 또는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겠죠. 이게 대항 요건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 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갑은 물권의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반환 청구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을에게 반하라. 해지한 후라면 자기에게로 반하라. 이렇게 청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은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갑은 을한테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면 그때는 을에게 차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병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똑같은 법리에 따라서 전대차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바로 전대차 계약에서 동의를 받은 전대차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재는 449페이지에 동의받은 전대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가 있는 전대차입니다. 자, 똑같이요. 갑의 건물을 을이 임차받아 당의 목적물을 사용하다 임차인 다시 병에게 전대차를 왔습니다. 전대차. 자, 전대차 하면서 여기에 임대인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임차인은 전대인이 될 것이고 병은 전차인이 되겠죠. 전차인으로서 전차권을 갖게 되겠죠. 전차권자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다.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다. 이것은 유효한 계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도 존속하고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도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죠. 이게 됩니다.
다만 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죠.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적법하게 점유하는 거죠. 적법하여 점유하니까 전차권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가능하겠죠. 전차권을 가지고 그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사용 수익이 적법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는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한테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요. 이 두 사람 사이도 뭐예요?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존속하겠죠. 을은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용 수익에 관한 적극적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담하고 있겠죠. 이때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죠? 임대인과 적법 전차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갑과 병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요게 임대인인 갑한테는 권리만 생긴다. 전차인 병한테는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권리만, 여기는 의무만. 여기에 의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만약에 병이 전대차 계약 내용에 차임 지급 시기보다 미리 차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차임을 임대인한테 주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 하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한테 당의 목적물을 보관을 잘 하다가 보관 의무,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강력이 끝났으니까 전대차 계약 강력도 끝났으니까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렇게요. 보관 의무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겠고요. 여기에 반환 의무는 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반환하게 되면, 적법한 내용으로 반환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겠죠. 이런 내용도 함께 갖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권리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법에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임대인은 적법 전차인한테 권리만 갖게 되고 전차인은 의무만 부담한다. 그 의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둡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관계를 다 했죠. 갑과 을 사이는 임대차 계약 관계로서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을과 병 사이는 전대차 계약 내용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인에게는 권리만, 갑에게는 권리만, 전차인 병한테는 의무만, 이런 내용의 의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게 차임 지급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한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에게,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범위 안에서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이 적법 전차인은 보호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별 보호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기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전차인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합의 해지한 것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했으면 이 갑은 병에게도 그 해지 통고한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병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전대차 계약 관계도 종료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병이라는 전차인이 만약에 건물의 전차인, 여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매수 청구권을 누구한테? 갑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일정한 요건, 즉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있죠? 그 요건 범위 안에서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고 전대차가 기간 만료됨으로써 임대차, 전대차가 종료됐고, 그 다음에 부속물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건물 전차인의 소유 목적물로서 당해 임대인의 소유물인 임대물의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차인 소유 물건이라면, 독립한 물건이라면 당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형성권으로서 강제적으로 이때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사야 한다.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한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토지의 적법 전차이다. 이러려면 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청구권을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제도로서 특별히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요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 내기도 하니까 이것도 잘 이해해 두시고, 여기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이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의 법률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451페이지에요. 임대차 종료를 한번 보시죠. 종료 원인을 한번 보시면 존속기간 만료하면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 통고하면 임대차 관계는 그 통고로부터 해지 기간 6월 1월 5일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죠. 이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죠. 또는 법정 갱신이 된 임대차죠.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파산 관장인이나 임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해놨죠. 이때 임차인이 파산됨으로 인하여 해지 통고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해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서 해지 통고 제도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가면 해지입니다. 이것은 해지권 행사로서 해지하면 곧바로 즉시 장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 효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것이죠. 주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의무 위반했을 때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이렇게 임대차를 해지되어서 또는 해지 통고해서 또는 기간 만료해서 임대차 끝나면 청산하죠. 그동안에 뭐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또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해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 보증금에 관해서는 453페이지에 보증금 자체는요, 당사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하는 보증금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보증금 계약의 성질 좀 알아두셔야겠죠. 454페이지 가시죠. 거기 가면 보증금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덧붙여서 하는 종된 계약으로서 보증금 약정된 금액을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물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 반환 시점에 관해서는요, 거기에 양갈로 4번 있죠.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동그라미 1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반환 시점 했는데, 즉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해 줄 임차인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455페이지에요. 양갈로 5번에 당해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에 있어서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당해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물이 양도됐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됐을 때 그 신소유자한테로 보증금 반환 채무가 함께 이전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신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권리금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요. 특별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하면서 이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것으로 민법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특별법을 우리는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